지금 국제 정세 그리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댐이 파괴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계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상황 좀 더 듣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온 지 22년째 된 우크라이나 학자입니다. 한국 외대 우크라이나어 학과 올레나 쉐겔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걱정이 많으시죠? 계속.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가족은 지금 다행히 피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친척들은 또 우크라이나 있고 친척 아니더라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470일째 전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470일 됐군요, 벌써. 네네.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인들하고는 계속 연락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지금 그냥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촌선에 나가 있는 남성분들이란 거기 갔을 때는 어차피 핸드폰을 다 반납해야 되니까 그때는 안 되고 네. 근데 그쪽 부모님이랑 다른 친척들이랑 연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가족들은 이제 해외로 그 피난을 가신 상태이시고요. 네, 부모님하고 여동생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이제 궁금하던데 벌써 470일이 됐으니까 해외 피난 가서 뭐 한두 달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숙식도 해결하셔야 될 테고 또 생계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평생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셔서 네. 계속 일하는 거를 원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시는 데에서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네.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노인분들은 뭐 잔디 심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시에서. 그래서 월급이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걸로는 간단히 생활비 정도는 됩니다. 네.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이들은 또 학교도 다녀야 될 테고 그분들도 참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참으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아이들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나 공부 안 할래. 어차피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뭘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어차피 나는 시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해외 비난 나간 아이들은 교육이 굉장히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각 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다녀야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학부모가 굉장히 고민이 많죠. 네. 아이들도 힘들고. 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희가 보면서 한 가지 또 알게 된 것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강인하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느끼는데 참전을 직접 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몇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지금 4만 명 이상 여성들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로부터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지배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숙청이란 학살이란 더불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 동안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됐었고 숙청 대상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런 남성의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저항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은 인구 수차로만 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이제 많기 때문에 네. 네. 이 숫자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크라이나 여성들까지 이제 동원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들이 뭐 대부분 누군가 이제 아내이고 또 엄마일 텐데 그렇게 전선에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존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죠. 네. 지난번 젤렌스카 여사 대통령 부인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때 통역을 맡으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그 젤렌스카 여사?
어차피 공식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번역을 하다 보면 둘이만 남아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고 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게 제가 이제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이제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 아픈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터뷰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예.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통역하다 어떤 대목에서 이제 울먹이기도 했다고 교수님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 친척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고는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할 때는 냉정하게 이제 제가 그냥 내용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인터뷰에서는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이제 군인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들이 전선에 나가 있으면 연락도 안 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포로로 잡혔는지 알 수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통역을 하다가 네. 눈물을 참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저한테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저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동체는 내복을 한국에서 내복을 100벌 사주고 우크라이나로 보냈거든요. 한 부대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군인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그 군인들하고 어머니들한테 연락이 와서 참 따뜻하다. 땀도 안 나고 한국 내복은 너무 따뜻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러시아 공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습에서 그 부대 70%가 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네, 네. 한 이 죽은 군인의 어머니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고맙다는 거는 내 아들이 따뜻한 내복을 입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젤렌스카 여사님이 이제 어머니들의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안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하나가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470일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건조하게 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그 하나하나 그 자기 아들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70년 전에 있었던 또 겪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예고했고 또 시작된 것 같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네. 있거든요. 물론 떨어져 계십니다만은 그쪽하고 이제 긴밀하게 지금 소통 연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 이 반격에 대해서는 과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반격을 준비하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사령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우리의 적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반격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반격 작전이 수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지만은 이걸로 전쟁이 끝나기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이제 기대는 하죠.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빨리 끝나기를 네, 바라죠. 네. 하지만 한국 언론을 보면 마치 한 번 반격을 해서 대반격을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게 지금 이 단계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거든요. 전쟁이 끝나는 게. 예. 근데 이제 대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그 직후에 공교롭게도 헤르손에 이제 큰 댐이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 댐은 어떤 댐입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댐이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가장 큰 댐보다 6배 이상의 큰 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 저수량이 한 18입반 킬로미터 정도 되는 댐인데요. 네. 이 댐은 남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연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봤던 그런 댐인데요. 물론 그 댐에서는 크림판도로 또 물이 공급되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복파되면서 식수 공급도 위험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남부 지역 헤르손 지역은 견적지여가지고 곡식뿐만 아니라 뭐 야채, 과일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침수되면서 이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네.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댐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이다라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댐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헤르손시를 달환하면서 그 카호카 댐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강인 드니프로강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드니프로강의 흐름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컨트롤하는 지역이고 왼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지금 컨트롤하는 지역인데 댐은 그 달환 그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가 컨트롤했었고요. 네, 네. 거기서는 폭파물 설치했다는 거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언제든지 폭파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구조 작업은 비교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거를 이제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물론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컨트롤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 대피시키고 있고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요. 왼쪽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하얀색은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이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네. 차지하고 있는 그 바로 이제 경계선에 그 카우카 댐이 있고 거기를 흐르는 저 강이 가장 큰 강 드니프로강. 드니프로강, 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상류로 가면 자포리자 원전이 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댐 수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거기 원래 이제 가장 깊은 곳은 32m였는데 평균은 한 17, 18m였거든요. 네. 근데 12m 밑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물을 끌어올리기가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위 밑으로 지금 물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냉각수 그 공급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보내려고는 하는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네. 현재 입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냉각수 공급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IAEA는 아직까지는 냉각수 잘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공식적인 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 어쨌건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러시아가 공격을 멈춰야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1년 넘게 버텨왔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 또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런 이제 결사두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경제도 지금 바닥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한국에서는 이제 무기 지원을 달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네, 네. 사실은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고 군사적 지원도 계속 필요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걸 네. 외면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명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히 이 댐 폭파 이후에는 에코사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한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지구를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만행이어가지고 에코사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이 오염 많이 됐고요. 화학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섞어서 이게 드니프로강 따라 흑해까지 이제 흘러내려가면 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헤르손 근처는 군립공원이 많은데 뭐가 많다고요? 군립공원. 국립공원이. 예. 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원래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보존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이제 멸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 묘지라든가 아니면 동물 매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런 것들도 물에 섞어서 그런 뭐 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하여튼 물 오염이 여러모로 이제 심한 상황입니다. 네. 최계 교수님은 한국의 지원이 이제 감사하지만 군사적인 분야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비살상 장비, 지뢰 제거 차라든가 이런 거 이제 지원하고 있지만은 좀 더 군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입장이시고. 그건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그런 거 안 바란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또 한국도 한국 입장에서는 잘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비군사적인 분야에서는요.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태블릿도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보도들을 봤는데 전기 버스도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제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블릿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공급됐다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장도 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갑자기 뭐 퇴피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번 뭐 폭파 이렇게 공습 하나면 그게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시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어른들은 어떻게든 버티는데 네. 아이들 입에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공부 왜 해? 이런 말 나오는 거는 정말 저도 엄마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크라이나 경제가 아까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이 지금 얻은 생활이 어떤 상황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힘들죠. 지금 이렇게 그 댐 폭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외삼촌 그 가족은 미콜라이브 주 남부에 살고 있는데 이 댐 폭파로 인해서 지금 전기도 끊겼고 예. 식수도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퍼오는데 그것도 지금 오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묘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군요. 이제 지하수가 지금 오염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못 먹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외삼촌도 논사 짓는데 그러면 물을 못 주니까 뭐 논사도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전반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이제 470일째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이 얘기만은 좀 내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끝으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그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관심, 전 세계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한국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처음에는 유학을 왔었고요. 네. 어학단으로 이제 저는 원래 한국학을 한국학을 전공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유학 왔다가 그다음에 또 대학원으로 왔다가 네.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취직하고 예. 나중에 저희 남편 만났어요. 그래서 예. 살게 됐습니다. 네. 한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역사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계속 역사 속에서 이런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 살아왔고 국권을 위해서 많이 싸웠고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식민지 때 예를 들어서 뭐 잔식 개면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치베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정책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은 우크라이나 역사를 조금 알게 되면은 우리도 그랬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인입니다.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학과 올레나 쉐겔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